안녕하세요. 우리 재경관리사 3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좀 풀어볼 건데 요 1회차 모의고사에 1번부터 40번까지 제가 문제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한 4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풀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물음 하나만 바꾸거나 아니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일단 20번까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모든 상장자에 대하여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다음 중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 국제회계 기준의 필요성 얘기하는 건데요. 세 가지예요. 비용 절감, 그리고 비교 가능성 높인다, 신뢰성 높인다. 각국의 회계 기준을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비용이 절감된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만들고 다른 나라의 재무제표 만들 때 2번 감사를 받거나 2번 기업회계 기준 적용할 필요가 없고 번역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절감되죠.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 반면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아졌다. 이거 항상 틀린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건 앞에도 연습 문제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낮아진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합작 계약 등에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요거랑 해외 사업 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 합병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을 투자할 때 같은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합작 계약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국제회계 기준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을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업이 계속 운영된다고 가정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란 회계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 맞죠? 가정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없다고 가정해서 계속기업의 가정을 사용했는데 있더라도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게 틀린 거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 원가로 쓴다 그랬습니까? 청산가치로 쓴다 그랬습니까? 청산가치로 자산부채를 평가해야 되고 그 내용을 주석에다 공시한다. 이거 다 배운 건데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적 합성은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의 하부 속성이었어요.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목표, 목적적 합성, 표현촌실성.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계속기업밖에 없습니다.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서는 계속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요거 2번만 딱 틀린 문장으로 냈네요. 2번이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수익과 비용 얘기네요. 경영성과의 측정을 위해 기록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 이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재무상태표엔 자산부채 자본,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우리 수익과 비용은 정의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감인데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차익뿐만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을 채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비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신데 우리가 실제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손실을 합쳐갖고 총포괄 손익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타 포괄 손익 항목까지 다 합친 광의의 수익 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한다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수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의 정의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증가인데 회계학에서 순자 들어가면 자산에서 무언가 빼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증가되려면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돼야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기업 가정이에요. 그래서 계속기업 가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2개월 동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계 표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상계 표시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게 저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그리고 재고자산과 평가충당금, 요거 두 개는 두 개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래서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 매출 채권이 100원 있고 유형자산을 팔아서 발생한 채권 미수금이 있으면 둘 다 중요하면요, 그냥 둘 다 중요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 요거 두 개 묶어서 중요하지 않다면 수치채권 200원으로 이렇게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3일에 3분기 중간 재무보고서를 설명할 때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부터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9월 30일이니까 재무상태표가 여기 한 장 넘겨가네요. 그럼 자본면도표부터 볼게요. 자, 자본면도표는 당해기간과 누적기간이 있는데 당해기간은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해기간까지 그리면 이 자본면도표 그리는데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누적기간이니까 뭐가 빠진 거냐면 당회계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거 그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린 문장으로 나와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두 개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당해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도 그려야 되고 1월 1일부터 9월 30일도 그려야 되니까 둘 다 나와 있죠. 7월 1일, 9월 30일, 그리고 직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거. 정답은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현금흐름표는 누적기간만 그리면 되죠. 현금흐름표 그리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당해기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 재무상태표는 중요한 게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연도 동일기간 9월 30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직전연도 말 12월 30일과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항목으로 틀린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판매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고자산 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판매 목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재고가 되죠. 그리고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생산 중인 미완성 엔진이니까 이것은 제공품이고, 이 제공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건설 회사는 건물이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되는 거고, 자, 의류회사에서 공장의 일부를 폐쇄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설비자산인데 이건 사용 목적으로 하다가 처분하는 거니까 이건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요게 틀렸죠. 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은 단기 중에 원자재를 후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가가, 항목의 원가가 발생했는데 동매입 거래에 의해서 재무상태표에 증가하게 될 재고자산 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매입가액을 구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환율 변동 효과가 좀 포함되어 있죠. 우리 환율 변동 효과를 지금 상태에서는 다 배웠으니까요. 거래일의 환율, 역사적 환율 적여주면 됩니다. 우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매입 원가는, 자, 달러라고 쓸게요. 그냥 달러 1000불인데 환율이 1000원이니까 1000원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100만 원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자, 매입 할인은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입 원가 기억나세요? 구입 가격에 관세 및 제세금 더해주고, 그리고 매입 운임과 하역료를 가산한 다음에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 금액. 조기 대금을 지급해서 차감한 금액이니까 요게 100원만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1000원이 되니까 요게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송보험료는 사실은 우리 기준서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뭘로 판단해야 돼요? 기타 원가.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 맞는 금액이죠. 소말리아 해적이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니까 이거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해준다. 그리고 환급 불가능한 제세금, 관세, 당연히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진 맞는데 조심하실 게 요거예요. 우리 재고자산을 매입 관리하는 부서의 인원의 매입 기간의 인건비인데 요게 이제 회사 실무에서는 구매팀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종업원 급여. 근데 이제 구매팀은 꼭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만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배분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판관비 처리예요. 그래서 요걸 빼야 되니까 요렇게 빼면 요게 102만 원이 나오는 거죠. 102만 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102만 원이라는 답이 나와 있죠. 3번. 그래서 3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3일의 재고자산이 진부화돼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의 손상 사유가 진부화, 물리적 손상, 그리고 원가의 상승, 판매 가격의 하락이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등 관련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전부 다 물어보는 거죠. 저는 재고자산을 전부 다 T계정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또는 재고자산 써놓고, 자, 기초에 재고자산이 50만 원이 있고요. 단기 매입 금액이 2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재고가 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판매된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제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역산하셔서 푸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가 있죠. 평가 손실. 취득 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했는데 이쪽에서 20만 원이 생겼고, 그리고 감모가 있는데 수량이 감모된 부분이, 수량이 적어진 부분이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 요게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BS로 표시된 금액이 친절하게도 평가 손실과 정상 감모 손실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00만 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빼면 이제 역산이 되죠. 차대변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금액이 120만 원이 나오고, 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요 금액이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고, 우리 문제의 언급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데 정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이거 다 구할 필요가 없죠. 이거 역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이니까 이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여기다가 요거 더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걸 빼준 금액 차이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되니까 250에서 100만 원 빼주시면 150만 원, 이렇게 빨리 푸는 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정답은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서울은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 A를 주 부산이 사용하던 차량 운반 B와 교환하였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교환거래. 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와 없는 교환거래로 나누어야 됩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다. 나와 있죠? 그러면 취득 원가는 취득가 처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현금 지급액은 더해주고 현금 수취액은 빼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서울은 공정가치 차익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요 30만 원이 나오고, 이 공식을 쓰실 때 현금 수취액과 현금 지급액이 둘 다 나오는 건 없겠죠. 서로 현금을 수취하는 거니까 한 명은 수취할 거고 한 명은 지급할 거니까 이건 0입니다.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만 구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자, 넘기기 전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A니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면 130만 원. 130만 원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160만 원 실전형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160. 요게 230만 원이네요. 그러면 260만 원이죠. 네.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우고요.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0번. 3일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된 X1년 1월 1일에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장은 X3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무슨 문제인지 아직 몰라요. 3일은 공장 신축에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 차입을 하였다. 차입원가의 자본화 문제네요. 3일이 유형자산 건설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X1년 특정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본화의 차입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출액이 X1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래 실무에서는 일할 계산해야 되는데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월할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차입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차입 금액 2,400만 원을 쓰고요. 이자율을 5%를 쓰는데 항상 우리 이자율은 연이자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 단위로 환산된 월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잘 봐야 돼요. 문제가 지금 다시 앞으로 잠깐만 가볼까요? 몇 년도를 물어봤는지 봐야 돼요. X1년도를 물어봤어요. 그쵸? X1년도. 그럼 차입 기간이 X1년 5월 1일부터죠. 그럼 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이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8 하시면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80만 원. 그래서 내용은 어려운데 되게 단순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니까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1번. X1년 말 3일에 건물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X1년 말 건물과 관련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여러분들 다시 손상차손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됩니다.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 빼주면 됩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예요.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맥스 금액이니까 회계 처리를 다 하고 나면 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상차손 이미 500만 원, 손상차손 누계액 500만 원을 인식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4,500만 원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예요. 요거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요게 내용 연수가 20년인데 왜 X2년에 인식할 때 왜 1년이 지난 19년을 안 쓰고 20년을 쓴다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잔존 내용 연수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20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용 연수가 21년이라고 하면 20년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건 잔존 내용 연수니까 잔존 내용 연수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정액법이다. 그럼 정액법이니까 잔존 가치 없고 잔존 내용 연수 20년분의 1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25만 원 나오나요? 225만 원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무형자산, 말 문제가 주로 나오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은 인정하는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이거 맞아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 영업권을 측정해서 반대편에 잡을 게 없다는 거죠. 영업권을 인식했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 같다가 뭐 부채를 갚은 거예요. 자본을 인식할 거예요. 반대편에 쓸 게 이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예요.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 제가 논문 쓴다고 돈이 됩니까? 돈 안 됩니다. 제품을 만들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일단 1, 2번은 틀린 게 아니고요. 무형자산에서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연구, 개발, R&D 활동은.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면 자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고 요게 3번이 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구 단계 제가 짐승처럼 외우라 그랬죠. 탐구, 탐색, 평가, 선택, 응용. 탐색.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게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은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600만 원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 일단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은 충족했으니까 600만 원이 이제 취득원가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해야 됩니까? 사용 가능한 시점이에요. 사용 가능한 시점이 나와 있는 것은 10월부터 감가상각해야 된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에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대요.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없으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년이고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20이니까 정답은 3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거 30만 원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30만 원. 정답은 1번. 14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예가 5가지가 있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예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가 사용부동산, 사용 목적이니까 자 유형자산 답이 안 될 거고요. 자 정상적인 과정에서 판매, 뭘로 가야 되죠? 재고자산. 자 그 다음에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장기 할부 판매로 보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으로 봅니다. 아예 재무제표에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회사가 사용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시세 차익 목적인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럼 회사가 왜 토지 구입했을까요? 시세 차익 목적이죠. 뭐 투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주서울은 X년 초에 용산의 주식 1000주를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X1년 말과 X2년 말의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평가할 평가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문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게 재무상태표에 평가손익을 물어봤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누적액을 물어본 거예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본 항목이니까 누적액을 물어본 거니까 분개하셔서 분개한 것에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X1년과 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평가손익을 물어본 문제랑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X1년 1월 3일 날 취득원가가 5,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치면 500만 원이라고 갖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5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고 요게 1월 3일 그리고 X1년 12월 30일 날 평가를 합니다. 6,500원이니까 1,500원에다 1,000주 곱하면 되죠. 뭐 요 정도는 암산되니까 150만 원. 그럼 반대편에 평가이익 150만 원을 쓰는데 요 평가이익은 OCI예요.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X2년 12월 31일 날 다시 6,500원을 4,900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600원씩 기포자산을 160만 원 이렇게 없애주면 되죠. 근데 평가 손실을 잡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딸린 식구 평가이익이 있으면 평가이익 150만 원 먼저 없애고 10만 원만큼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OCI로 간 건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누적액을 물어봤으니까 첫 해에는 항상 똑같죠. 그래서 요때는 150만 원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는데 두 번째에는 요걸 두 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니까 요게 마이너스 10만 원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50과 10만 원이네요. 이익 150과 손실 1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봤다. 그럼 달라요, 문제 답이. 그거는 플러스 150만 원, 마이너스 160만 원. 단기분.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누적액으로 풀어야 됩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금융자산의 손상사유죠. 네, 손상사유는 요거죠. 채무상품에만 손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원리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손상사유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불이익, 맞죠? 원리금을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 그리고 원리금 안 갚겠죠. 그리고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에 불가피한 완화니까 원리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파산 가능성, 원리금 안 갚겠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요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회사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에 초과하는 경우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1조짜리 부채가 하나 있었는데 만기가 10년이었는데 9년이 지났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유동부채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돈 못 갚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규정되지 않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부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제가 이거를 기본 강의 때 그냥 문제만 풀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더니 여러분들이 잘 이걸 못 풀더라고요. 우리 기준에서는 자산의 정의 잃어버리면 위험과 부상을 대부분 이전했으면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과 부상을 대부분 보유했으면 제거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배웠는데 그럼 위험과 부상이 뭔데? 그러면 이걸 판단할 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기업은 이거 위험과 부상 판단했나? 양도했을 때 판단하라. 그럼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제거해 버릴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금융자산 담보로 차입한 걸로 이렇게 처리하니까 아예 이쪽에 3가지, 이쪽에 5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A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했다. 보증도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럼 제거하시면 되죠. 내가 위험과 부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 있다 그랬죠. 내가 매도한 다음에 똑같은 자산을 재매입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산을 매도했으니까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이걸 실무에서 자전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때도 공정가치로 팔고 이때도 공정가치로 팔았다. 그러면 시장의 위험과 보상에 의해서 판 거니까 나는 위험과 보상을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과 보상을 이전한 예예요. 요거랑 이제 연결되는 게 여기에 있죠. 자,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한다? 재매입을 할 때 내가 100원에 매입했는데 100원에다가 이자에 대한 대가 미리 정한 가격이나 또는 매도 가격에 이자 수익을 더한 걸로 재매입했다. 그러면 이것은 차익거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자, 매도를 한 다음에 콜옵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콜옵션은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파생상품 여러분들 다 배운 상태니까 행사 가격이 100원짜리였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도를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 가격이 12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지금 나는 이익을 20원만큼 보는 상태죠. 인더 머니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인더 머니라고 해서. 그럼 내가격일 때는 행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한 걸 재매입하니까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갚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차익거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80원으로 떨어지면 내가 아웃 오브 더 머니가 되죠. 돈을 잃는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원이 되니까 이때는 행사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행사를 안 해야지 매도 거래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가격에 행사되면 콜옵션이 외가격 상태에 있으면 행사를 안 할 거니까 이게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거니까 제거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깊은 외가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랑 연결되는 게 우리 기준서에 우리 책에 있는 D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도 콜옵션이 나왔는데 이게 깊은 내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행사를 할 테니까 금융자산 담보로 차입한 걸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B에 있는 게 유가증권 대여 계약입니다. 아니 유가증권 대여 했잖아요. 차익거래 맞죠? 그다음에 C는 수합이라는 건데 수합은 이자의 현금 흐름을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를 서로 기업들이 서로 교환한 거거든요. 제가 안 갚으면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차익거래. 그 다음에 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 보증. 자, 보증한 부분은 지속적 관여 자산을 회계 처리하니까 제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전하는 경우에 가장 옳은 예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1번이고 나머지는 요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가장 옳은 것이니까 1번이네요. 1번. 요게 이쪽에 들어가 있고. 자, 보세요. 유가증권 대여계약 차입거래 이전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한 가격 이자. 저기 미리 정한 가격에다 이자 수익 더한 금액.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 보증. 그래서 혹시 이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또 혹시 다른 것까지 나올까 봐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18번 한번 볼게요. 자,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부채로 계상한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는 부채로 계상을 하고 전환권 대가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1번부터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발행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장 수익률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은 액면이자 플러스 원금 플러스 상환할증금 세 가지를 현재같이 땡기니까 상환할증금을 인식하죠. 그래서 액면 상환 조건 보면 상환할증금 없는 거고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전환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복합금융상품. 그래서 일반사채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전환권은 전환권 대가로 자본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정답은 1번. 자, 19번 한번 볼게요. 자, 3일은 X1년 1월 1일 액면 금액 1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는데
전환 조건은 사채 액면 5만 원당 액면가 만 원인 보통주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식수를 일단 계산해야 돼요. 자, 100만 원이고 5만 원당 한 주라고 돼 있으니까 20주네요. 그럼 나중에 행사가 된다면 5만 원당 액면가 만 원의 보통주 한 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만 원이 계산되는 금액이니까 20만 원이 자본금이네요. 전환 청구 일혈제 전환권 대가가 5만 원만큼 있었고요. 사채 상환할 증금이 12만 원, 전환권 조정이 10만 원이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물어보는 거니까 아예 회계 처리를 다 물어봤네요. 그래서 전환 사채가 대변에 있으니까 없애야 됩니다. 액면 발행됐으니까 100만 원 돼 있는 거고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사채 상환할 증금 별도로 표시한다 그랬죠. 사채 상환 할증금 12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 전환권 조정은 대변에서 이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전환권 조정은 1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됐죠? 그리고 전환권 대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를 하니까 전환권 대가가 5만 원만큼 있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주식 발행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자본에서 배우신 자본금과 주발초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전액 주식으로 대체됐다 그랬으니까 20만 원이니까 요거 3개 더한 거에서 요거 2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87만 원이 나오고 정답은 87만 원이니까 1번입니다. 회계 처리 딱 물어본 거예요. 전환과 관련된 회계 처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인데요. 자, 옳은 것은입니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최선의 추정치를 금액으로 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뭐가 틀렸죠? 자, 우리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미래 손실 갖다가 우리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1번 틀렸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하며 이거 맞아요. 측정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최선의 추정치 그리고 현재 가치 그리고 기대 가치 기준 요 3가지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요걸 기대 가치 기준 쓰라는 거죠. 그래서 100원 50%, 100원 50%면 2개 기대 가치 기준으로 평균 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결정된 거고 칠판 잠깐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3번, 4번 읽어봐야 되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 내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지출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 의무다. 아니에요. 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입니다. AND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기가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이 틀렸고 자, 현재 가치 땡긴다 그랬죠? 그래서 명목 금액이 아니라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에 명목 금액으로 평가한다. 아니죠. 현재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